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 88%를 기록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한강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열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최고 교통 전문가들이 한강을 연구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한 미국인 교수의 우연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 스탠포드 교통 전문가 엘리자베스 카터 교수님의 사연입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강은 세계강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려 23개국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21세기 가장 주목해야 할 도시 수변 공간으로 한강을 꼽았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음 견학 장소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제 책상 위 캘린더에는 온통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이번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거든요. 세계의 강과 교량 견학 프로그램이에요. 매년 저희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계 주요 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올해는 특별히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선택하게 했어요. 우리가 직접 투표한다고요? 제 연구실 문을 노크한 제이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너희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저는 방금 프린트된 설문지를 정리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중국의 양쯔강, 일본의 스미다강, 프랑스의 센강, 그리고 한국의 한강까지 총 10개 후보지를 선정했어. 제이슨은 목록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강이요? 솔직히 다른 유명한 강들에 비해 별로 기대되지 않는데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설문지를 건넸어요. 선입견 없이 투표해봐. 결과는 내일 발표할게. 다음 날 강당에는 3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설문 결과가 담긴 봉투를 들고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발표할게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곳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봉투를 열었어요. 한국의 한강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강당이 술렁였어요. 우와, 진짜요? 한강이 1등이라고요? 레베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한강이 23표로 압도적 1위예요. 양쯔강은 4표, 센강은 3표였어요. 제이슨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다들 한강을 선택한 거죠? 제이슨의 목소리에 무시하는 톤이 묻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즉시 반박했어요. 중국의 양쯔강은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일본의 스미다강은 규모가 한강의 절반도 안 된다고요. 한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기적의 상징이잖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친척이 한국 방문 후 평생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라며 눈물 흘렸어요. 미국인이 한국의 밤거리를 걷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대요. 레베카가 즉시 대답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한강 드론쇼가 엄청 화제던데 나도 직접 보고 싶었어.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한강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실제로 보고 싶었죠. 저는 학생들의 열정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여름은 한강으로 결정되었네요. 제이슨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엔 볼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이슨,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해. 선입견 없이 경험해보는 거야. 사실 저에게도 한강은 특별했어요. 박사과정 시절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강변에서 일출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서울대학교 김현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수, 우리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됐네.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한강을 보러 갈 거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화면 속에서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샌프란시스코의 밤하늘이 펼쳐졌어요. 한 달 후면 서울의 밤하늘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본 한강의 드론 라이트쇼 기사가 떠올랐어요. 20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다니 상상만 해도 멋진 광경이겠죠. 출발 전날 제 연구실에는 마지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교수님, 한국까지 비행 시간이 15시간이라고요? 너무 길잖아요. 제이슨이 불평하자 다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이슨, 넌 정말 고집이 세구나. 가서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질 이번 여행이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특히 가장 회의적인 제이슨에게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희를 맞이한 건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와, 공항이 너무 멋져요. 레베카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첨단 시스템과 질서 정연한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이렇게 빠르다니. 학생들은 신기한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은 1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 서비스상을 수상했대요. 홍수진 주무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이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뉴욕 JFK나 히드로 공항에선 수화물 받는데 40분은 기본인데 여기선 벌써 다 나왔네요. 입국 절차가 끝나자 서울시청 국제교류과 소속 홍수진 주무관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카터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홍수진 주무관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잠시 쉬고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요. 버스에 오르자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 모습과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네요.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창밖을 내내 주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희는 한강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태양이 저물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반포대교입니다. 홍수진 주무관이 안내했어요. 이 다리는 세계 최장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저걸 어떻게 다리에 설치한 거죠? 공학도의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이었어요. 길이가 1140m로 380개의 노즐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홍수진 주무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잠시 후면 분수쇼가 시작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포대교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LED 조명이 물줄기를 따라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어요. 와! 학생들이 일제히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그냥 분수가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제이슨도 휴대폰을 꺼내 열심히 영상을 찍었어요. 이걸 미국에서 만들려면 얼마의 예산이 들까요? 상상도 안 돼요. 분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듯 움직였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특히 제이슨의 표정이 달라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걸 다리에 설치하다니 생각보다 멋지네요. 제이슨의 말투에 약간의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밤하늘에 빛나는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죠?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드론 라이트 쇼예요. 홍수진 주무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00대의 드론이 만드는 빛의 향연이죠. 하늘에는 태극기,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은 드론을 동시에 조종한다니. 레베카가 감탄했습니다. 유람선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동안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어요.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김현수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도착했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유람선 투어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대화가 활기찼어요.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내일부터 진짜 한강의 매력을 알게 될 테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모였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현수. 저는 반가움에 외치며 오랜 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여전히 차분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드디어 왔구나. 10년 만이지. 우리는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현수 교수님이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소개했어요. 한강의 다리 건설과 도시 인프라 복원 전문가시죠. 김현수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한강의 역사를 걸으며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철교로 향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볼 다리는 한강철교입니다. 김현수 교수가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1900년에 지어진 한강 최초의 철교로 한국의 근대 교통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경청했어요. 철교 아래에 도착해서 내리자 김현수 교수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상처와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김현수 교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다리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한강의 모든 다리가 폭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레베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있었다니.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다니. 김현수 교수가 한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로 채워졌다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심이 어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한국을 그렇게 존경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전쟁 중에 다리를 폭파했다고요? 제이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전쟁의 비극이죠. 김현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한강 철교를 걸으며 역사의 흔적을 느꼈어요. 이 다리는 지금도 서울 지하철 1호선과 KTX가 다니고 있어요. 김현수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이죠. 철교에서 바라본 한강의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한강은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강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죠. 제이슨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강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물론이죠. 한강은 농업 생산성이 높았고 중국과의 해상 무역로였어요. 김현수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강을 지배하는 왕국이 한반도의 패권을 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제이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사가 이렇게 극적인 줄 몰랐어요. 제이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0년대 한강은 심하게 오염됐었어요. 김현수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깨끗해졌죠. 생태계도 복원되어 오트터까지 돌아왔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트터요? 도심 한복판에요? 레베카가 놀라워했어요. 네, 서울시는 57.1km의 강변을 녹지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김현수 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죠. 오후가 되자 우리는 한강 역사 박물관으로 이동했어요. 전시물을 보며 한강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특히 한국 전쟁 관련 전시에 오래 머물렀어요. 교수님, 정말 놀라운 역사네요. 제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니.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제이슨.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고덕 토평대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기록을 품은 다리를 볼 차례예요. 김현수 교수가 버스 안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고덕 토평대교는 올해 1월에 개통된 세계 최장 콘크리트 사장교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주경간이 540m로
이전 기록인 노르웨이 스칸순드교와 파나마 아틀랜틱교의 530m를 뛰어넘었죠. 공학도들에게 이런 수치는 흥분되는 정보였습니다. 그런 대형 교량을 콘크리트로 만들다니 대단하네요. 공학 전공 학생이 감탄했어요. 버스가 고덕토평대교에 도착하자마자 그 웅장함에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리에서 내려 견학을 시작했어요. 이 다리는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닙니다. 김현수 교수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고강도 콘크리트와 초고강도 케이블을 사용해 200년 수명을 목표로 설계됐어요. 200년이요? 믿기 힘드네요. 제이슨이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김현수 교수는 더욱 자세한 기술적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다리는 한강의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교량 하부 구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둥수를 최소화하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설계가 특징이죠.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건설 기술은 미국에서도 배울 만하네요. 공학도인 레베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교량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특히 친환경 건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한강의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한강은 또 다른 모습이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다리는 서울과 구리시를 연결하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일부예요. 김현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리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 케이블의 장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제이슨이 전문적인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장력을 견디기 위해 특수 강철을 사용했죠. 김현수 교수는 제이슨의 질문에 반가워하며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학생들은 다리의 구조부터 재료, 설계 철학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느껴지네요. 김현수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전문적인 질문을 하다니 역시 스탠포드 학생들이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다리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식사 중에도 교량 기술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교량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레베카가 김현수 교수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김현수 교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항상 발전하는 거니까요. 식사 후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제이슨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이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많아.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다리들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셋째 날, 우리는 한강 자전거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한강 자전거기를 타고 강변을 따라 달려볼 거예요. 홍수진 주무관이 밝게 설명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중간에 쉬어갈 곳도 많답니다. 학생들은 모두 들떠 있었어요. 자전거를 받아든 제이슨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신나는 활동이네요. 날씨는 화창했고 기분도 상쾌했어요. 한강 자전거길은 총 69km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자전거 코스예요. 홍수진 주무관이 출발 전에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포에서 잠실까지 약 10km 구간을 달릴 거예요. 모두 헬멧을 쓰고 자전거에 올랐어요. 출발합니다. 홍수진 주무관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한강의 푸른 물결과 강변의 녹지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런 코스가 도심 한복판에 있다니. 레베카가 감탄하며 외쳤어요. 약 30분 정도 달리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 전망이 정말 좋네요. 제이슨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날씨가 이상한데요? 학생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홍수진 주무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모두 빨리 피해요. 저기 쉼터로 가요. 홍수진 주무관이 외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변 학생들을 모았어요. 이쪽으로. 다 같이 움직여요. 폭우 속에서 우리는 근처 한강공원 쉼터로 뛰어갔지만 일부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랑 레베카가 안 보여요. 다른 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홍수진 주무관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긴급 상황입니다. 한강공원 잠원지구에 학생들이 폭우로 고립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설명했어요. 서울시 안전관리팀에 연락했어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놀랍게도 불과 7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전관리팀입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구조대원들이 우비를 가져와 나눠주었어요. 잃어버린 학생들이 있어요. 2명이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팀이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구조대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 10분도 안 되어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 발견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곧 제이슨과 레베카가 다른 구조대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교수님. 제이슨이 흠뻑 젖은 모습으로 사과했어요. 갑자기 비가 너무 세게 와서 길을 잃었어요. 다행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구조대는 우리를 안전하게 버스로 이동시켜 주었어요. 버스 안에서 제이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속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대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홍수진 주무관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한강 주변에는 특히 안전관리가 철저하죠. 레베카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안심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모두 따뜻한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현수 교수가 찾아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 들었어요. 다들 괜찮아요? 덕분에 모두 무사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요. 내일은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현수 교수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다리 위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거예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요? 네, 한강대교에 있는 스카이 스위트예요. 2024년 7월에 오픈했죠. 오늘의 위기는 잘 극복했고 내일은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우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한강대교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할 거예요. 김현수 교수가 버스 안에서 설명했어요. 한강대교에 있는 스카이 스위트는 세계 최초로 다리 위에 지어진 호텔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다리 위에 호텔이요? 정말 가능한가요? 제이슨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원래는 카페로 사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했어요. 김현수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44제곱미터 규모로 침실, 거실, 주방을 모두 갖추고 있죠. 한강대교에 도착하자 우리는 특별한 입구를 통해 스카이 스위트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와, 창밖으로 한강과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레베카가 창가로 달려가며 감탄했어요. 호텔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은 최대 4명까지 숙박할 수 있어요. 홍수진 주무관이 설명했어요. 오늘 밤 여러분 중 4명이 이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추첨으로 뽑을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추첨 결과 제이슨과 레베카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와, 정말 운이 좋네요. 제이슨이 기뻐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아쉽지만 오늘 저녁에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현수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유명한 갈비집 명륜 진사갈비로 갈 거예요.
저녁 시간, 우리는 명륜진사 갈비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무한리필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제이슨이 벽에 걸린 메뉴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배가 부를 때까지 마음껏 드세요. 홍수진 주무관이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넓은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곧 테이블 위 불판에 숯불이 피워졌습니다. 신선한 고기가 테이블에 놓였고 김현수 교수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연장자나 주인이 손님을 위해 고기를 구워주는 문화가 있어요. 김현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은 처음으로 젓가락질에 도전했어요. 어색하게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바비큐보다 맛있네요. 김현수 교수는 웃으며 쌈을 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조금 바른 다음 마늘과 고추를 넣어 싸서 먹어보세요. 학생들은 신기한 듯 따라했어요. 이렇게 채소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요. 레베카가 기뻐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김현수 교수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김현수 교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도 마찬가지죠. 물이 흘러가듯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랜 친구의 지혜에 감동받았어요. 김 교수님,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비빔냉면도 주문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고기와 냉면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제이슨이 놀라워했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제이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그냥 좋아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회의적이던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다시 한강대교로 돌아왔어요. 밤에 보는 서울의 야경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스카이 스위트에서 하룻밤을 보낼 4명의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특별한 밤 되길 바랄게요. 저는 제이슨과 다른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오늘의 경험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음식의 맛, 다리 위 호텔의 놀라운 경험,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한국에 대한 인상. 모두 이번 여행이 예상보다 훨씬 특별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5째 날, 우리는 마포대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강이 사람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체험해 볼 거예요. 김현수 교수가 버스 안에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마포대교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닌 생명의 다리로 알려져 있죠.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포대교에 도착하자 우리는 천천히 다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다리의 난간 곳곳에 설치된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에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김현수 교수가 난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명에 비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견뎌냈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장난스레 웃다가 곧 조용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예요. 김현수 교수가 설명했어요. 마포대교는 안타깝게도 자살 시도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희망 메시지와 센서를 설치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015년에는 난간도 2m로 높였고 2021년부터는 AI CCTV도 설치해 위험 상황을 감지합니다. 홍수진 주무관이 덧붙였어요. 그 결과 자살 시도가 크게 줄었고 SOS 전화를 통해 9,49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답니다. 레베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다리, 정말 특별하네요. 단순히 장소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연결하는 거잖아요. 제이슨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런 다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차분히 마포대교를 건넜어요. 김현수 교수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강은 한국 사람들에게 삶이었고 희망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깊은 공감을 표했어요. 마포대교를 지나 우리는 한강생태복원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한강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볼 차례예요. 김현수 교수가 안내했어요. 생태공원에 도착하자 푸른 녹지와 맑은 물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과거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었어요. 김현수 교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대대적인 정화 사업으로 지금은 57.1km 강변이 녹지화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목재 데크를 따라 걸으며 한강의 생태계를 관찰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뭔가요? 제이슨이 물 위로 움직이는 작은 생물을 가리켰습니다. 오투터예요. 도심에서 보기 힘든 야생 동물이죠. 김현수 교수가 기쁘게 말했어요. 오투터가 돌아왔다는 건 한강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학생들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 대도시 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레베카가 놀라워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자 강변에 마련된 특별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특별한 쇼가 시작될 거예요. 홍수진 주무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둠이 내리자 갑자기 한강 상공에 작은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라이트 쇼예요.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2000대의 드론이 밤하늘에서 형형색색의 빛을 내며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강, 서울의 스카이라인, 꽃, 새, 다양한 이미지가 하늘에 그려졌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은 드론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다니. 제이슨이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드론쇼는 서울의 야간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김현수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특별 공연이 열리죠. 드론 라이트 쇼가 끝난 후 우리는 잠시 강변에 앉아 밤의 한강을 감상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강물에 비쳐 마치 별이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 모든 것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포대교의 생명 존중 메시지부터 생태 복원, 그리고 이 아름다운 드론 쇼까지.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이자 역사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온 존재지. 김현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래를 향해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하고 있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제이슨의 표정이 여행 첫날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강은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소규모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떠나기 전에 각자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레베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강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레베카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특히 생태보건 사업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앞으로 도시 계획을 공부할 때 한강을 모델로 삼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자신의 생각을 나눴어요. 반포대교의 분수쇼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고덕투평대교의 기술력은 공학도로서 큰 영감을 주었어요. 스카이 스위트에서의 하룻밤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이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생이 어떤 말을 할지 모두 궁금해했어요. 제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이슨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주목했어요. 하지만 이 며칠 동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제이슨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특히 마포대교의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에 감동받았어요. 기술을 인간적인 가치와 연결시키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제이슨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교수님,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이슨이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반포대교 분수쇼와 드론 라이트쇼를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무려 3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CNN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면서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레베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제이슨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CNN에서 방영된 후 그 시간대 시청률이 무려 88%를 기록했대요.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김현수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반포대교는 이미 세계 최장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죠. 이제 미국인들이 우리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미국 공학계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어요.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벌써 여러 건의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증거네요.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즉시 동조했어요. 저도요. 저도 관심 있어요. 김현수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서울대학교와 스탠포드는 이미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님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감동을 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기쁘네요. 이 여행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발표회가 끝난 후 김현수 교수와 저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놀랍지 않아? 김현수 교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특히 제이슨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 경험의 힘이야. 책이나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김현수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우리 함께 한강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학회 논문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멋진 생각이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의 서울 풍경을 아쉬운 듯 바라봤어요. 한강이 멀어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제이슨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거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서두르면 다음 학기에도 가능할지 몰라. 제이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김현수 교수와 홍수진 주무관이 배웅을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학생들이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다시 서울을 찾을 차례예요. 저는 김현수 교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보였습니다. 단 5일 동안의 여행이었지만 한강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제이슨이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강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 흐르고 변화하는 거야.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지.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고 싶은 작은 씨앗이 심어졌어요. 한강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인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한강은 이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강철보다 강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2025년 초 하버드 대학교 국제기술경제 세미나 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가르쳐온 데니얼 맥브라이드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기술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지만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석학이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교수진도 충격에 빠뜨린 한국 기술의 실체.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멈춰도 기술은 멈추지 않는 나라. 그 비밀을 밝히는 데니얼 맥브라이드 교수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버드 국제기술경제 세미나 강당.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만이 어둑한 공간을 밝히고 그 아래로 20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강당은 점차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직 텅 빈 단상을 향해 있었죠. 세계적 석학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강단 옆 준비실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30회 가까이 강단에 섰지만 오늘의 강연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강당으로 들어서자 청중들의 기대감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하며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사를 건네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려는 순간 뒷자리에서 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젊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유학생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술이고 무슨 리더십이 있겠어요? 오늘 강연 주제가 적절한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부터 논쟁적인 질문이 나온 것에 일부 교수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는 빙긋 웃으며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도전을 읽었습니다. 조나단은 얼마 전 한국은 창조성 없는 모방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그저 평범한 강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의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치가 멈춰도 멈추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리모컨을 눌러 메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멈추지 않는 나라.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중국계 학생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고 청중들 사이에서는 관심 어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했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데니얼 맥브라이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기술경제학부 석좌교수로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기술 발전 모델을 연구해왔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잠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단 위를 몇 걸음 걸으며 청중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이 철판이 내 생명을 지켜줄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앞줄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고 뒤쪽에서는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금속 하나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강연장 전체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질문을 던진 중국계 학생도 자세를 바로 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스크린에 한국의 서울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기술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리함, 혁신, 아니면 돈? 질문을 던진 후 잠시 기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이요. 경쟁력. 미래를 위한 투자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옳은 답변입니다만 한국의 연구자들에게서 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앞줄에 앉아있던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나단 교수님, 오늘 강연이 끝나면 교수님의 생각도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청중들 사이에서 잠시 웃음이 터져나왔고 조나단 교수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긴장감이 강연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청중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저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을지 모릅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정치가 아닌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고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철학을 품고 있는지 말이죠. 물 한 모금을 더 마신 후 저는 리모컨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중국계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중들이 숨죽인 집중력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 없이도 멈추지 않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리모컨을 눌러 다음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슬로우 모션 장면이었습니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에 부딪히는 순간 알루미늄 판은 총알에 관통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알루미늄은 이런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금속판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속도의 총알이 날아가 이 특별한 금속판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알은 관통하지 못하고 판 위에서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가스틸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앞줄의 교수들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놀라움의 물결이 강당을 가로질렀습니다. 10mm짜리 이 금속판 위에 10톤짜리 배가 올라가도 끄떡없는 강철입니다. 손바닥만 한 판 위에 중형차 1500대를 얹어도 버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조나단 교수조차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놀라운 건 철강 자체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다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연구실에서 금속 접합부를 정밀하게 작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철강을 더 위대하게 만든 건 바로 이것, 용접 기술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집중하는 표정으로 작업 중인 연구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미세한 수치를 조정하며 실험을 반복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화면 속 여성 연구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서현 박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과학자 중 한 분이죠. 이서현 박사의 클로즈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밀한 장비를 조작하며 용접 부위를 0.01mm 단위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서현 박사팀은 용접 접합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세한 단위로 합금을 조절하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말이죠. 몇몇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연구자들도 더 바짝 자세를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부는 원래 소재보다 약하기 마련입니다.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질 때 대부분은 이 용접 부위에서 먼저 파손됩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청중들 사이를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서현 박사팀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용접부가 원소재보다 먼저 끊어지는 기존 한계를 극복했고 오히려 원소재가 먼저 찢어질 정도의 접합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로 돌아가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특허 증서와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만 특허 30건, 수많은 논문, 그리고
해외 자동차 부품 양산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강철의 나라 대한민국은 결정립 하나까지 설계하는 미세 정밀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중 중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리모컨을 눌러 자동차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대의 동일한 모델 차량이 같은 속도로 장애물에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왼쪽은 일반 강판을 사용한 차량, 오른쪽은 이 기가 스틸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결과를 주목해보세요. 영상이 진행되면서 일반 강판 차량은 운전석 부분이 크게 함몰된 반면 기가 스틸 차량은 충격을 현저히 덜 받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철강이 적용된 자동차는 같은 충돌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죠.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경외로 바뀌어 갔습니다. 몇몇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이 비춰졌습니다. 지친 표정이지만 열정적인 눈빛으로 작업을 계속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밤샘 연구를 거듭하며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기가 스틸이라는 이름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서현 박사팀의 작업실 곳곳을 보여주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안전이 먼저다라는 한글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의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은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서현 박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말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나단 교수도 이제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가 스틸로 만든 안전모와 방탄조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관, 구조대원, 그리고 일상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을 넘어 깊은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철강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 더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서현 박사를 직접 만났을 때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서현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 위에서 천천히 걸으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포항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죠.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서현 박사였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기술자라고 해서 거친 느낌의 중년 남성을 상상했는데 이서현 박사는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죠.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악수할 때 느껴지는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이서현 박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연구실 가운을 입은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안내받는 동안 이서현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 교수님, 우리는 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로 들렸습니다. 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해온 저로서는 그런 수사적 표현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서현 박사가 보여준 것들을 통해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자동차 부품의 미세 확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800배율로 확대된 금속 구조는 마치 별이 빛나는 우주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자동차 충돌 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어필러라는 부분인데 이 작은 부분 하나에 수천 번의 실험과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은 더 깊이 들어가 금속의 미세 구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금속의 가장 작은 결정립 하나까지도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서현 박사는 제게 연구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된 수백 개의 금속 샘플들이 보였습니다. 각각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서현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한 샘플들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실패한 샘플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잠시 청중을 둘러보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어요. 그들은 실패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충격 테스트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고속으로 발사된 총알이 기가스틸판에 부딪히는 순간 그냥 납작하게 찌그러져 떨어졌습니다. 총알조차 뚫지 못하는 이 철강이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청중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서현 박사팀이 이 기술을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했는지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특수 제작된 방탄조끼가 나왔습니다. 일반 방탄조끼보다 훨씬 얇았지만 보호력은 뛰어났습니다. 군사용이 아닌 일반 시민을 위한 안전 장비에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었죠.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들을 위한 장비였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서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 청중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보는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연구실이었죠. 실험실 불빛 아래에서도 꺼지지 않은 연구자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크린에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젊은 연구원부터 경험 많은 과학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조나단 교수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서현 박사가 안내한 실험실 한편에는 특별한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이 기술로 살아남은 사고 피해자들의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감사 편지들로 가득한 벽이 비춰졌습니다. 아이들의 그림도 있었고 직접 손으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을 효율성이나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조나단 교수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이 기술이 누구를 지킬 수 있을까? 강당을 둘러보면서 모든 청중의 눈을 마주치려 노력했습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한국 기술의 근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한글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서현 박사가 연구실을 떠날 때 보여준 문구입니다. 그녀의 연구 철학이 담긴 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기술은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다로 돌려볼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로 둘러싸인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6위 수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몇은 손을 들어 답하려 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답은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여 부산항의 항공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이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그림 같았습니다. 이곳이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죠. 드론으로 높이 촬영한 부산항의 웅장한 모습에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크레인들의 움직임은 마치 공중에서 내려다본 개미집 같았습니다. 한국 수출 물동량의 99.6%가 이런 항만을 통해 바다로 나갑니다. 잠시 숫자의 의미를 강조하며 멈췄습니다. 99.6%라는 숫자를 상상해 보세요. 거의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물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을 가까이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에는 국제 전기 노선 28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로 연결된 287개의 튼튼한 다리와 같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경제학과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목소리에 열정을 더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해양 네트워크가 없는 나라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슬라이드를 넘겨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륙 국가들의 지도와 그들의 물류 현실을 담은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내륙국 에티오피아는 연간 3조 원이 넘는 항만 사용료를 이웃나라에 지불합니다. 요르단은 석유가 나올 땅을 내주고도 겨우 19km 해안선 하나 얻으려 했죠. 이 말에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란 그만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리적 축복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겁니다. 화면에는 자동화된 항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사람 없이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 자동화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영상은 광활한 컨테이너 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자율주행 운반 차량들이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잠시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영상을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부산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은 퇴근했지만 항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쫓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멈춰도 말이죠. 그 말에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이 자동화된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혈관인 이 물류 시스템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작동합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중국계 유학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구축한 멈추지 않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인천항과 광양항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항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인천항은 중국과의 교역을, 광양항은 동남아시아와의 물류를 담당합니다. 이 세 항만이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한국 경제의 피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세 항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강조했습니다.
조선, 철강, 해운이 하나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죠. 서로 다른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무역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 클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같은 거대 경제 대국들과 함께요. 이 말에 조나단 교수도 감탄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육로가 막힌 분단 국가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었을까요? 답은 바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국가의 생명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이 타임랩스로 펼쳐졌습니다.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한진해운이 있었고 세계 최대 조선소 역시 한국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되면서 한 척의 거대한 선박이 완성되어 바다에 진수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도 함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로 다른 산업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철강 기술이 조선 기술을 발전시키고 조선 기술이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시기죠. 저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치가 멈춰도 경제가 멈추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청중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한국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전 세계로 넓혀볼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와 함께 여러 유명 글로벌 기업과 기관들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나사, 스페이스X,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화면 속 로고들이 하나씩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로고 아래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한국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며 좀 더 친근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이나 현대에서만 한국인들이 활약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이 아니어도 현대가 아니어도 한국인은 어디서든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나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주선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우주선 추진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X의 한국인 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재사용 로켓의 착륙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의 핵심은 정밀한 착륙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주 탐사의 경제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연이어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반도체 설계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주역들입니다. 저는 강조하듯 손짓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우주기술, 친환경 에너지,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많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강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중국계 유학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문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돌아오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회상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구글의 한 팀장을 만났는데 김태호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하지 않으시나요? 잠시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김 팀장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한국과 함께합니다. 언젠가는 이 기술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감동의 물결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저는 다시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연구소와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한국인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엔진과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22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수는 세계 1위였죠. 이 말에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나단 교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노트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세계화 시대의 한 나라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인재가 진정한 국력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출품은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놀란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의 세계지도 위에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빛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전문가를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빛들이 모여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빛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강연장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허공에 떠 있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스타워즈나 아이언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홀로그램 기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해 삼성 연구소에서 본 것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3D 이미지를 사람들이 실제로 조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실제 기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2020년 삼성 디스플레이는 두께 1cm의 풀컬러 홀로그램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시야각의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홀로그램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올해 한국의 연구진은 플렉시볼이라는 놀라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말랑한 밴드를 초고속으로 진동시켜 허공의 3D 객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삼성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이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홀로그램을 만져볼 기회였죠. 그 순간 저는 진짜 미래를 느꼈습니다. 영상은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홀로그램을 확대하고 회전하고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아지 홀로그램을 쓰다듬고 원격 수술 시뮬레이션을 손으로 조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벽 대신 허공에서 도면을 꺼내 합치는 일이 곧 현실이 될 거예요.
이 기술의 시장은 연 20%에서 30% 속도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든 LG든 한국이 다시 기술 주도권을 쥐려면 과감한 투자와 연구자 예우가 절실합니다. 국부는 강철과 바다로 시작했지만 미래는 공중에 뜬 픽셀 위에 세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홀로그램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사람과 기술의 연결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홀로그램을 통한 원격 교육, 의료, 가족 간 소통 등 다양한 응용 사례가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원격 의료 시스템에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의사가 아프리카 오지의 환자를 홀로그램으로 진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의사가 직접 만지지 않고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 의료진에게 정확한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이산 가족 상봉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홀로그램을 통해 만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이 이 기술을 통해 서로를 만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삼성 연구소에서 만난 이 기술을 개발한 젊은 연구원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단지 똑똑한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술이 화려함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차갑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기술은 인간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철의 힘, 바다의 네트워크, 그리고 미래의 홀로그램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건 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서는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영상과 이미지들을 종합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기술 분야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정치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기술. 저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약간 구겨진 종이였지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이서현 박사가 저에게 이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맥브라이드 교수님께 우리의 연구를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철강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세상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짧은 문장에 대한민국 기술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기술경제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했고 세계적인 기술 혁신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제가 배운 어떤 이론보다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률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습니다. 이서현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안전벨트 덕분에 살아난 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이 바로 기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을 냉정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기술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연구실에서 조용히 작업 중인 노년의 과학자가 보였습니다. 배규열 박사님을 기억하시나요? K철강 기술의 창시자 중 한 분입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될 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배규열 박사님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이서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규열 박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술은 품격이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품격이 있는 기술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술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어려운 분야를 선택했나요? 우리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밤을 새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기술을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입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빠른 기계, 더 강력한 AI, 더 효율적인 시스템, 물론 그런 발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미래를 사람을 위한 기술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기술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사람 중심적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지 기술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서연 박사 연구실에 걸려있던 문구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나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철보다 강하고 영상보다 따뜻한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지 그 비결을 함께 알아봤죠. 지구상에서 강도, 물류, 미래 디스플레이 3박자를 한꺼번에 움켜쥔 국가는 드뭅니다. 한 장의 강판이 총알을 멈추고 세 갈래 바다가 대륙을 잇고 허공의 영상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대한민국은 답합니다. 우리는 강철을 끓였고 바다를 열었고 빛마저 만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어질 K-테크의 심장 박동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일까요? 이익을 위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다른 대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끈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세계 기술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강인함, 연결성, 그리고 혁신. 이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기술 강국일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바다 위의 선박, 용접되는 철강, 손으로 만지는 홀로그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자 강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힘차게 박수를 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처음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던 중국계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장 먼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가면서 그 유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질문 덕분에 오늘의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그 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